200조 적자를 냈어요. 1년에 이자 부담이 얼마냐? 이자 1%가 안 돼요, 사실. 안녕하세요.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총선 이후 경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디플레와의 전쟁이라는 신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도 저출산, 성장률 저하 이것 때문에 디플레의 그 터널을 지나갈 것이다. 이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건 추세고. 허 기자님 말씀은 경제가 예전에 뭐 우리나라 물가 30% 하던 나라가 최근엔 2%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 쇼크 때문에 경제 유휴 설비, 그러니까 기계나 공장이 남아돌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캐파가 존재하잖아요. 캐파가 존재하는데 캐파 대비해서 수요단이 밑에 있으면 경제 내에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거든요. 두 군데에서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이게 제일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되게 남아돌게 되면 가격이 나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지금 사례인데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쇼크까지 오니까 상당히 우리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경제 전체 단위로 퍼질 수 있다는 게 걱정인 거죠. 사실 그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네 글자 구조조정인 거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나라에서 좀 그 구조조정이 안 들어가게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정보로만 보면 추가 경정 예산이 7조대로 편성됐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조차, 그죠? 메르켈 총리 독일조차 GDP 거의 10%에 달하는 대대적인 재정 정책을 이번에 쓰는데 미국도 물론 2조 달러, 거기도 10%. 근데 우리나라는 7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냐면 2,0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되게 큰 나라거든요. 2,000조에 10%만 해도 200조인데 200조는커녕 7조, 8조면 물론 노력해서 짜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적자 국채 발행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좀 쳐내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이게 무슨 좋은 태도냐면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건데 다만 이게 그걸 다 지키고도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냐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느 만큼으로 패키지를 써야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다른 나라만큼은 쓰자. 10% 정도? 예, 그러니까 뭐 100조, 200조라는 숫자 자체가 너무 좀 큰 숫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겁을 내실 수 있는데 200조 적자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에 이자 부담이 얼마냐? 이자 1%가 안 돼요, 사실. 근데 200조라는 어마어마한 지출을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되는 사람들, 해고되는 사람, 특히 파산하는 기업들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이거 유동성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잘만 우리가 살리는 데 성공한다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의 미래 성장률은 어마어마할 거고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한 20%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GDP가 2,000조다. 그러면 세금으로 400조 걷는다는 뜻이죠. 그 정도 되죠, 그죠? 200조, 100조의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급락하는 걸 저지하고 그 뒤에 경제가 회복되면 이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들로 1조 혹은 2조 정도의 적자 국채 이자 부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 다른 나라들 다 제로 금리예요. 한국은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GDP 대비 10% 정도의 파격적인 재정 정책을 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이 구조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그 리테일 세일즈라고 하잖아요. 3월달 통계가 얼마가 나왔냐면 전월 대비 마이너스 8.7%가 나왔어요. 미국이 그 락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통제한 게 4월에 본격화됐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3월에 마이너스 8%면 4월에 누적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짐작되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폭발적으로 쌓이겠죠. 그리고 그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만들 때 주문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후속 폭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두 가지 폭풍을 만난 거죠. 첫 번째 폭풍은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안 오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한 7에서 8% 이상 정도 돼요. 거기가 지금 큰 타격 받았죠. 1차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2차가 수출에서 올 것 같아요. 결국엔 공급망이 이제 단절이 되면서 수출업체들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네요. 이럴 때 몇 달 만이라도 정부가 이걸 막아줘야 된다. 숨통을 좀 틔워주고 딴 나라가 1년에 그 GDP 10%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통해서 자기들도
급박한 그 소매 판매의 충격으로 인한 대량 해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풀겠다고 그랬으면 우리도 또 푸는 게 맞는 대응 아니냐. 근데 이렇게 돈을 막 풀었을 때 결국에는 레이 달리오가 얘기도 했지만 인플레이 위험성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면 아베노믹스 지금 2011년부터 했으니까 8년째예요. 만 7년 넘게 했는데 인플레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 소비세 2번 인상한 걸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 1%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간단해요. 경제 자체에 캐파가 있는데 캐파 대비 수요가 너무 부진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서 수요를 촉진해 본들 이 갭 자체가 좁혀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쌓여있는 재고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 아까 100만 대 자동차 회사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1년차 올해입니다. 1년차에 차가 80만 대 팔렸어요. 자, 그러면 20만 대가 재고죠. 우리가 정말 성공했어요. 그래서 100만 대 캐파로 돌아왔어요. 자, 해결됐어요? 20만 대 어떻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충격이 생기고 그로 인해 그 기업이 안 팔린 물건 재고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두고두고 짐이 됩니다. 아니 그럼 그 재고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 대비 좀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 할인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주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오래된 차를 바꾸고 새 차로 갈아탈 때 정부에서 돈 좀 더 가주는 네, 이런 네. 정책들 예전 뭐 중국에서 이구환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들을 통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경제 내에 잔뜩 쌓여있는 재고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제품 가격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야 예전 재고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2배 가까운 플러스 성장이 필요한데 그게 일단은 정부의 돈이다. 돈이고 또 두 번째 이 코로나가 잘 진정돼서 강한 수요. 우리 지금 냉장고 파먹기 했잖아요. 맞아요. 구글에서 베이킹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1등이래요. 전부 다 집에서 다들 빵 구워 먹고 있고 우리는 백 선생님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질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소비를 할 텐데 그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나가서 뭘 쓰죠. 일본 봐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아 유휴 설비, 유휴 인력 또는 과잉 재고가 생겼는데 이거 다 털 때까지 누가 가격 인상하냐? 원유 봐라 이거죠. 유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지고 그걸 밑으로 내려간 이유가 감산해도 수요 부진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공포가 거기 반영돼 있는 건데 우리나라 당장 3월달에 환율 급등했던 기억나시죠? 근데 수입물가 급락했죠. 3월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입물가 하락했어요. 유가 하락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1차적으로 선진국 소비나 뭐 중국의 이 락다운 이런 것 때문에 석유 소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진해지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원유인데 이게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그 뒤에는 당연히 투입되는 원가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재고 많은데 원가까지 떨어졌는데 기껏 그 돈 풀었다고 인플레 날 것 같으면 일본이 그렇게 고생하냐 좀 그 일본의 사례가 일반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플레가 나면 그때 축소하면 되지 뭘 그걸 미리 땡겨 걱정하냐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며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본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이 일본식 디플레로 갈 것이냐 일본은 특이사례였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께서도 일본식 불황과 한국식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비교 좀 해달라 이런 좀 요청이 있으셨는데 거기는 잠수함이고 우리는 반잠수함이죠. 일본은 90년대 특히 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정부 때 이 양반이 최악의 정책을 썼죠. 그 경제가 90년 버블 붕괴돼 가지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려움을 너무너무 힘들게 겪고 있는데 소비세를 인상했어요. 97년. 그때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경기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잠깐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다 플러스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풀었던 걸 좀 조이는 시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해 6월에 태국에서 예. 동아시아 외환위기까지 터졌죠. 퍼졌고 여기에 또 이 정부가 세금 인상 플러스 뭘 했냐면 금융 구조 조정이라는 걸. 자기가 추진한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일본 보험사들이 다 예, 정리되고 뭐, 뭐 은행도 정리되고 이랬던 거예요. 그 유명한 뭐 야스다 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특히 그 금융위기까지 힘들면서 야마이치 증권 사태, 산요증권
도카이도 홋카이도 척식은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 연쇄 파산까지 뱅크런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완전히 이제 잠수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제 자체에 아까 얘기했던 캐파가 있는데 물 밑에서 이제 이쯤 왔는데 금리 인상한 거, 세금 인상한 거예요. 여기 올라온 다음에도 아직 밑에 있었던 물 밑에 있던 재고 문제들이 아직 해결 안 됐으면 경제가 이 정도 올라와서도 좀 인내해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재고의 급격한 증가나 유효 설비 문제는 잊어버리고 성장률 바로 회복됐다고 세금 인상한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위험이 생겼죠. 어떤 위험이 생겼냐? 경제의 캐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 건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세금 인상하면 97년 일본 꼴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장기 디플레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정부가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추경이 너무 규모가 적다 이야기하는 거지 세금 인상했던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안 받으면 좋은데 자꾸 이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추세를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깨고 내려왔는데 안 내려오면 최고였는데 이미 깨고 내려왔다면 빨리 위로 보낼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유효하게 잘 안 되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회복되더라도 밑에 그러면 장기간 인플레가 안 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는 안 날지 모르지만 인플레도 없는 국면이 되면 이게 취약하다고요. 그게 결국에는 L자형으로 쭉 가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경기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L자까지는 아니고 U자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U자는 바로 회복이 안 되고 좀 밑에서 기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 내에 있는 유휴 재고, 과잉 재고 문제가 해결이 오래 걸린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었을 때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90년대 말에 첫 번째는 소비세를 인상했고 그게 최고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방치했고 그러니까 금융구조조정 타이밍이 기업들이 좀 괜찮을 때 이럴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융위기 발생하고 세금 인상하고 있는 이 양쪽 충격을 다 받아들인 상황에서 부실채권 문제는 각 은행이 알아서 해라라는 이게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서 일본의 사실은 이 버블 경제랑 좀 비교를 할 때는 막 80년에서 90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자산 폭등과 폭락의 시기에서부터 이제 잘 못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폭등과 지금 이제 침체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이 국면이 정말 일본식으로 완전 폭락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또 관심을 갖거든요. 정부가 정책 실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시점으로 가면은 일본 정부가 뭘 실패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버블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니케이 지수 이제 우리로 하면 코스피 200? 니케이 225라고 하잖아요. 그 니케이 지수 PER 주가 수익 배율이 몇 배인지 아세요, 여러분? 67배. 한국은 몇 배? 여러분 10배가 안 되죠. 그렇죠. 전제 조건이 달렸네요. 상황이 다르네요. 두 번째 집값 이야기하는데 그때 일본이 지요다구에 일본 왕이 사는 궁궐 있잖아요. 그 황거라고 교코라고 그 사람들 부르는데 그게 둘레 반경 1시간이면 걸어요. 그 5km 반경인 거죠. 그게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를 다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평당 10억 정도까지 갔던 상업용 지역이긴 한데 평당 10억까지 갔던 지역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 가격 상승이었던 것을 펑 터트린 거죠.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냐면 6%까지. 1.5%를 6%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터트렸어요. 그럼 터트렸으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빨리 인하해 줬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끌었죠. 그 걸프 전쟁. 1990년 걸프 전쟁이 벌어지면서 유가가 40불 가니까 인플레가 또 발생하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걸 보고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또 놓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자율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생각하면 1990년 전후에서 버블이 붕괴된 나라가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부동산 시장 버블이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그 나라들 다 지금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왜 일본만 그러냐? 결국 일본 중앙은행이 또는 정부 당국이 너무 자만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GDP의 한 3배 정도 되는 자산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GDP가 1년에 한 400조 엔 정도 됩니다. 엄청난 나라죠. 400조 엔 정도 되는데 그때 그 금융시장의 버블 붕괴로 인해서 날아가 버린 자산 손실이
1,500조 엔. 그러니까 GDP 3년에서 4년치를 한 방에 날린 거예요. 그게 사실 일반 개개인들의 노후 자금, 뭐 자녀 교육 자금. 특히 문제가 됐던 건 기업. 왜냐하면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가계가 주거용 부동산은 그렇게 버블이 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오다구의 교코를 둘러싸고 있는 해저가 있고 해저 주변이 상업지요. 네, 어마어마한 상업지구잖아요. 그러면서 기업도 이제 파산을 기업이 하고. 버블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연쇄도산하고 특히 올림푸스, 도시바 그 거대한 회계 분식 사건을 일으킨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때 입었던 손실들을 어떻게든 숨기고 감춰오다가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저희 사실은 이만큼 회계 분식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일본 기업들이 그 엄청난 손실과 손실 속에서 과잉 재고를 들고 버티다 보니까 그만큼 그 전에 좋았던 거죠. 근데 우리 지금은 물론 저도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부는 버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 같은 전면적 버블인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버블을 펑 터트린 게 미국, 일본은 금리 인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제로 금리로 가고 있거든요. 우량 차입자는 0%대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1%대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지금은 물론 정부가 막아놨지만 규제 조금만 완화해도 부동산 시장 저는 사실 급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저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를 부양한 돈이 생산적인 데를 가기를 바라며 정부 정책을 쓰는 거지 저는 부동산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차이 같아요. 기업의 살기를 좀 찾아주는 게 구조조정을 막고 이게 정말 중요한 요즘 벌써 몇몇 대기업들은 사실 좀 걱정되잖아요. 그 기업들이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연쇄적인 후폭풍이 생기는지 우리 잘 아니까 물론 이제 누가 이야기합니다. 파산 없는 자본주의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게 이런 외부 충격, 코로나 쇼크가 없었어도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를 일단 옥석 구분 없이 지금 다 기업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누군 구해주고 누군 구해주지 않기 위해서 몇 달, 수년에 걸쳐 심사하겠다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반문도 드리고 싶은 거죠. U자형 경제 성장 곡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은 잠재 성장률도 이제 침체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 U자라도 조금 반등하기 위해서는 즉 잠재 성장률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써야 될까? 첫 번째는 빨리 제로 금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재정이 좀 늦잖아요. 환율 문제가 또 걸려 있죠, 사실. 근데 환율 올라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이런 태도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채가 많았어요. 달러 빚이 많았어요. 환율이 상승하는 순간 달러로 갚아야 되는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기업들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채권 국가예요. 순 해외 채무가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빌려준 게 훨씬 더 많아요. 뭘 뜻하냐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의 경쟁력도 개선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완화시킬 수 있고 세 번째 해외에 빌려준 돈에서 환차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23년 전에 환율 급등하며 나라가 어려워졌던 경험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정신적 내상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 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우리만 제로 금리도 아니고 딴 나라는 다 마이너스 금리도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셔야 되냐 진짜. 특히 금리 내린다고 그게 또 환율 상승으로 간다는 논리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다. 제로금리, 그러니까 금리 추가적인 금리 인하 또 이외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제로금리를 만들면 정부 국채 금리가 거의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더라도 이자 부담 없이 재정 정책을 쓸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경제 내에 부족한 유효 수요, 아까 말씀드린 100만 대 생산 공장의 80만 대 수요 비율을 생각하면 그 20만 대에 해당되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취등록세 정도 인하로 만족하지 맙시다. 이거죠. 감세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가격 할인까지, 보조까지. 보조를 해주자. 전기차만 뭐 해주냐. 국제유가 20불인데 꼭 전기차 정말 보조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조조정을 일단 막아보자. 사람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경기 둔화의 문제들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창업하셨던 가게를 내셨던 분이 하루에 손님 10테이블도 못 채우면서 지금 언제 문을 닫을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살려야죠. 젊은 인생들 열심히 일해서 창업해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 희망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무너져 버리면 미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뿌려주자. 그리고 그 뿌려주는 데 있어서 소득 상한 몇 %, 그러지 맙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돈을 적극적으로 뿌리고 특히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쓴 나라들은 빨리 회복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은 나라들은 회복도 느리고 또 국가 부채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었던 걸 염두에 좀 둬서 제 의견은 경제가 회복될 때, 다시 말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그때 재정 긴축하면 될 일이지. 그때는 왜냐하면 채권 발행할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미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니까. 그렇죠. 네. 정부보다 시장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제로금리로 가고 이 제로금리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적절하게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균형 재정으로 돌리는 정책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